올림픽 선수촌에서 전례 없는 대비가 확인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 확산으로 식사와 동선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한국 선수단만은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했습니다. 똑같은 공간, 같은 추위, 같은 감염 위험 속에서 결과는 분명히 갈렸습니다. 다수의 팀이 격리와 결식에 시달릴 때 한국은 공용 식당을 배제하고 사전에 설계된 급식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22억 원을 투입해 세 곳의 거점을 운영하고 매일 뜨거운 식사를 제공한 선택이 위기를 막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준비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선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영국 국가대표팀 총괄 조리장이죠. 화려한 직함처럼 들리지만 제 일은 사실 단순해요. 선수들이 먹고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올림픽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받아요. 메뉴는 뭐예요? 특별한 레시피가 있나요? 사람들은 제가 미슐랭 주방처럼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 전쟁터의 보급 담당자에 가깝습니다. 선수들이 쓰러지지 않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품질을 유지하는 게 제 임무니까요. 밀라노에 도착한 건 대회 시작 열흘 전이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불안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구조부터 위험했거든요. 경기장이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었고 이동 거리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떤 선수는 새벽 4시에 출발해야 했고 기온은 연일 영하로 떨어졌죠. 이건 음식이 버틸 조건이 아닌데 선수촌 주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설은 깨끗했어요. 문제는 거리였죠. 조리 후 배송까지 최소 40분. 그 사이 음식은 식고 맛은 떨어지고 영양소는 파괴됩니다. 뜨겁게 만들어도 선수들 앞에 도착하면 차가워져요. 그들은 먹지만 회복은 더뎌지죠. 저는 그걸 얼굴에서 읽어요. 숟가락을 드는 속도, 씹는 횟수, 접시를 내려놓을 때의 표정. 다 보입니다. 대회 이틀째 노로바이러스 소식이 들렸어요. 선수촌 공용식당에서 집단 감염 의심. 솔직히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 게 왔구나. 그게 제 첫 반응이었어요. 공용식당이라는 구조는 이미 균열을 안고 있었으니까요. 수백 명이 한 공간에서 먹고 같은 접시를 쓰고 같은 공기를 마신다? 통제 불가능한 환경이죠. 조리사 입장에서 보면 시한폭탄이에요. 복도에서 만난 프랑스 팀 매니저는 창백했습니다. 제임스, 우리 선수 셋이 격리됐어. 내일 경기인데. 독일 팀도 비슷했어요. 이탈리아는 아예 식사 자체를 건너뛰는 선수가 나왔죠. 공포가 선수촌을 휩쓸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선수촌이 공포에 잠길수록 한국 선수들만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한국 쇼트트랙 선수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어요. 훈련복 차림으로 웃으며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감염 소식에 떠는 다른 나라 선수들과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처음엔 그냥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바이러스가 안 퍼진 구역이겠거니.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한국 선수단에서는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국은 계속 무너지는데 한국만 멀쩡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어요. 올림픽만 5번째입니다.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아요. 체력이 좋다고 피해가지도 않죠. 그런데 한 나라만 예외라고. 그건 행운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저녁 무렵 창밖을 내다보다가 발견했습니다. 한국 선수촌 건물 앞에 작은 배달 트럭 하나가 서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선수들이 줄지어 나와 뭔가를 받아들고 들어갔죠. 저건 뭐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각국 선수단은 서로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니까요. 하지만 조리사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저 트럭은 단순한 배달이 아니에요. 뭔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왜 한국만 무너지지 않는 걸까? 새벽 5시 반. 제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선수들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 주방 상태를 점검하고 식자재를 확인하고 당일 메뉴를 최종 체크하죠. 올림픽 기간에는 특히 더 일찍 움직여요. 변수가 많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주방 불을 켜려던 순간이었어요. 창밖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배달 트럭 하나. 어제 본 바로 그 트럭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국 선수촌 건물 바로 앞이었죠. 이 이른 시간에 배달이라니 신기했어요.
보통 선수촌 식자재 배송은 오전 8시 이후거든요. 트럭 문이 열리고 2명의 한국인이 내렸습니다. 조리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트럭 뒤쪽에서 본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10개가 넘었습니다. 저 시간에 직접 배달을? 저도 모르게 창가로 다가갔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켜봤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하나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훈련복 차림이었죠. 그들은 공용 식당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트럭 앞에 줄지어 섰어요. 조리복 입은 직원이 본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건넸습니다. 선수들은 받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30초. 도시락 뚜껑을 열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배가 고플 텐데 왜 바로 안 먹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도시락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하의 새벽 공기 속에서 배달된 지 최소 몇 분은 지났을 음식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른다고 말이 안 됐어요. 제가 30년간 주방에서 배운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그제야 뚜껑을 열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선수는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호호 불었어요. 뜨거워서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조리사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아요. 음식은 조리 후 시간이 지날수록 식습니다. 특히 영하의 날씨라면 더 빨리 식죠. 보온 용기를 써도 한계가 있어요. 30분이면 미지근해지고 1시간이면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저 도시락은 달랐어요. 배달 직후가 아닌데도 뜨겁다. 아니, 배달 직후라 해도 저렇게 김이 날 수는 없어요. 트럭에서 내려 선수 손에 전달되기까지 최소 2분은 걸렸으니까요. 뭔가 장치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새벽 5시 반 같은 트럭, 같은 사람들, 같은 루틴. 저는 매일 아침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의식처럼 정확했어요. 한국 선수들은 공용 식당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보여도 간단한 과일이나 음료수만 집어갔어요. 본 식사는 전혀 하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따로 식사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프랑스 팀 셰프 앙투안이 물었어요. 제임스, 한국 애들 밥은 누가 챙겨? 식당에서 한 번도 안 봤는데. 저는 창밖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매일 아침 트럭이 와. 앙투안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직접 배달? 이 추운 날씨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뜨겁게. 말도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매일 봐. 저 선수들 얼굴 좀 봐. 다들 멀쩡하잖아. 앙투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선수들 컨디션 관리에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단 한 명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국 선수촌에 부엌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의식했습니다. 아직 이유는 몰랐어요. 어떤 시스템인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하지만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이 올림픽을 다르게 준비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금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챕터 3부터는 약 2,500자 내외로 작성하겠습니다. 챕터 3- 말이 안 되는 장면.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 선수단과 우리 영국팀이 같은 훈련 시설을 쓰게 됐어요. 쇼트트랙 공동 연습 일정이었죠. 저는 선수들을 따라 훈련장에 갔습니다. 명목상은 현장 식사 지원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훈련 휴식 시간 한국 선수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죠. 도시락 용기가 일반적인 것보다 확실히 두꺼웠어요. 이중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위층에는 음식이 담겨 있었고 아래층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에 선수가 뭔가를 부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반응이 시작됐어요. 지지직 소리와 함께 아래층에서 열기가 퍼져나왔습니다. 화학 반응이었죠. 선수는 도시락을 평평한 곳에 내려놓고 30초 정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우리 팀 코치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어요. 저건 그냥 보온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자가 발열 시스템이었어요. 배달된 음식을 먹기 직전에 다시 데우는 장치.
현장에서 전기 없이 즉석으로요. 한국 선수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풀렸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동료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설명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우리 선수들을 봤습니다. 차가운 샌드위치를 씹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아니, 무덤덤한 게 아니라 체념한 거였죠. 어차피 이런 거지 뭐. 그런 얼굴이었어요. 먹는 행위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돼버린 얼굴. 먹는다는 건 단순히 영양소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행위예요. 따뜻한 음식 한 끼가 주는 위로, 그건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영역이죠. 선수들은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 있어요. 훈련도 빡빡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감염 위험까지 떠안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주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저 도시락은 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 선수촌 인근에 한국 조리 거점이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뜨거운 음식을 배달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밀라노 선수촌을 중심으로 반경 5km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호텔, 식당, 상가. 그 중에서 한국 팀이 쓸만한 공간을 추려봤습니다. 후보는 3곳 정도 나왔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볼 수도 없었고요. 다른 나라 선수단 동선을 염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며칠 뒤 독일팀 영양사 마르쿠스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도 한국 선수들의 식사 시스템을 눈치챘더군요. 제임스, 한국은 뭔가 다르게 준비한 것 같아. 우리처럼 공용 식당 의존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자체 급식 시스템 있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상상도 못할 거야. 마르쿠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겠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매일 신선한 식자재를 공수하고 조리 인력을 따로 두고 특수 용기까지 준비한다. 보통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 내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그리고 그 투자가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회 열흘째 각국 감염자 수가 속보처럼 돌았어요. 프랑스 5명, 이탈리아 7명, 독일 4명, 캐나다 3명. 우리 영국도 2명이 격리됐죠. 한국은 여전히 0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음식이 아니야. 심리 방어막이에요. 선수들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무기. 바이러스가 아니라 불안을 차단하는 시스템. 한국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선수들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매일 아침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아, 우리가 너를 지킬게. 도시락 하나하나가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선수들은 그 메시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조직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국 대표단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저도 영국 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이탈리아 조직위 관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37명의 선수와 스태프가 격리 중입니다. 공용 식당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개별 배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렸어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가져가야 한다는 건가요?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독일 대표도 거들었죠. 배식 시스템 바꾸면 혼란만 가중될 겁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공용 식당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탈리아 측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한국 관계자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자체 급식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3곳에 조리 시설을 설치했고 모든 선수 식사를 직접 조달합니다. 3곳이나요? 네. 경기장이 분산돼 있어서 이동 거리를 고려했습니다. 각 거점에서 해당 지역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이 왜 새벽마다 정확한 시간에 배달할 수 있었는지. 그들은 선수촌 근처가 아니라 경기 일정에 맞춰 전략적으로 거점을 배치했던 겁니다. 밀라노에서 코르티나까지는 차로 3시간이 넘어요. 리비뇨는 더 멀죠. 한 곳에서 전부 커버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3곳으로 나눈 거였습니다. 조직위 관계자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런 시설을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사전 승인을 받으셨나요? 한국 관계자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대회 6개월 전에 신청했고 3개월 전에 승인받았습니다.
모든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나라들과 형평성 문제가 저희는 규정을 어긴 게 없습니다. 각국이 원한다면 동일하게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팽팽한 공기가 흘렀어요. 조직위 측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규정 안에서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한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나왔을 때 프랑스 셰프 앙투안이 다가왔어요. 제임스,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공평한 게 아니야. 우리가 안 한 거지. 하지만 저런 시스템 구축하려면 돈이 얼마나. 그게 핵심이야, 앙투안. 한국은 그 돈을 쓰기로 결정한 거고 우린 안 한 거야.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 앙투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씁쓸했어요. 우리 영국 팀도 예산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우선순위가 달랐을 뿐이죠. 장비에 투자하고 코칭 스태프에 투자하고 훈련 시설에 투자했어요. 음식은 어차피 먹을 건 있으니까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음식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였던 거죠. 그 뒤로 조직위 내부에서 말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나라만 특별 대우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공정성 문제다. 익명의 불만이 언론에까지 흘러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리사입니다. 공정함보다 먼저 보는 건 위험도예요. 한국의 선택은 특혜가 아니었어요. 리스크 관리였죠. 그들은 이 올림픽의 구조적 결함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했고 그에 맞춰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던 겁니다. 경기장 분산 배치, 긴 이동거리, 낮은 기온, 공용식당의 감염 위험. 이 모든 변수를 계산에 넣었어요. 그리고 결정적 선택을 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을 쓰지 않는다. 공용 공간을 포기한 대가로 안전을 확보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편의를 택할 때 한국은 통제권을 택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우연히 한국 조리팀 책임자를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급식 시스템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그는 빙그레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솔직히 다른 나라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인데.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 번 당했거든요. 8년 전에. 8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이요. 우리 땅에서 열린 대회였는데 노로바이러스로 난리였어요. 선수들도 스태프들도 자원봉사자들까지. 그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묵직함이 실렸어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자고. 우리 선수들만큼은 지키자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여서 경기 망치는 일은 없게 하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과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무너져 본 사람은 알아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국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공식 자료를 찾아봤어요. 각국 올림픽 준비 예산 보고서가 공개돼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훈련비, 장비비, 인건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식 항목을 찾았어요. 영국은 선수 1인당 하루 식비로 약 50유로를 책정했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했어요. 독일은 조금 더 높아서 60유로 정도였죠. 대부분 선수촌 공용식당 이용을 전제로 한 예산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자료를 봤습니다. 22억 원. 환율로 계산하니 약 150만 유로였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맞았어요. 한국 선수단 급식 예산 22억 원. 이건 단순히 식비가 아니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니 더 놀라웠어요. 조리 인력 고용비, 거점 시설, 임대료, 식자재 공수 비용, 특수 용기 제작비, 배송 차량 운영비, 위생 관리비.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죠. 조리 인력만 해도 수십 명이었어요. 셰프, 조리사, 영양사, 위생관리사. 세 거점에 나눠 배치했으니 각 거점당 최소 10명 이상씩은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하루 2번 전 선수단 식사를 준비했죠. 한 끼도 외주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미쳤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물론 좋은 의미로요. 이 정도 예산이면 웬만한 중소규모 레스토랑을 석 달 동안 통째로 운영할 수 있어요. 한국은 그 돈을 오직 자국 선수들 급식에만 쏟아부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앙투안을 다시 만났어요.
저는 계산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앙투안, 한국 급식 예산 봤어? 그는 눈을 크게 떴어요. 22억? 원화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150만 정도야. 말도 안 돼. 그 돈이면 우리 팀 전체 훈련 장비 새로 살 수 있어. 맞아. 근데 한국은 그 돈을 밥에 썼어. 앙투안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선수들이 먹을 걸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선수촌에 식당 있잖아. 거기서 알아서 먹겠지. 그 정도였죠.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급식은 당연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한국 선수단 영양사와 마주쳤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메뉴는 어떻게 짜시나요? 그녀는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과 경기 일정을 고려해서 짭니다. 예를 들어 내일 경기 있는 선수는 탄수화물 비중을 높이고 회복기 선수는 단백질을 늘리죠. 개인별로요? 네. 저희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식단을 따로 관리합니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선수 전체에게 같은 메뉴를 제공했거든요. 개인 맞춤? 상상도 못했죠. 인력도 시간도 예산도 부족했으니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일해요. 근데 선수들 얼굴 보면 보람 있어요. 오늘 밥 진짜 맛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피로가 풀립니다. 그녀는 웃었어요.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 비용이죠. 한국은 이번 올림픽을 잘 치르자가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말자로 준비했던 겁니다. 메달 개수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선수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 그걸 위해 22억을 쓴 거였습니다. 며칠 뒤 영국 팀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 매니저가 물었죠.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데요? 최소 현재의 3배는 필요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예산으로는. 그럼 최소한 보온 시스템이라도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차가운 음식만 계속 주면 선수들 컨디션 유지가 안 돼요. 매니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올림픽 때 검토하죠. 전형적인 미루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선수촌 앞을 지나쳤어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조리팀이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재료를 다듬고 냄비를 젓고 맛을 보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22억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수십 명의 노동이 있었고 밤샘 작업이 있었고 선수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전쟁, 바이러스와의 전쟁, 추위와의 전쟁, 시간과의 전쟁. 그 최전선에서 한국 조리팀은 매일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22억 원, 3개의 거점, 수십 명의 인력, 하루 2번의 배송, 감염자 제로. 이 모든 숫자가 하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팀은 선수만 강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강하다는 것을요. 감염 확산이 절정에 달했을 때 조직위에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각국 급식 우수 사례 공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명분은 좋았어요.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였죠.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봐라, 특별한 거 아니다. 그냥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겠죠. 행사는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각국 조리 담당자들만 모였어요. 한 20명 정도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발표가 이어졌어요. 프랑스는 유기농 식재료 사용을 강조했고 독일은 과학적 영양 관리를 자랑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식 식단의 우수성을 설명했죠. 다들 자기 나라 방식이 최고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차례가 왔습니다. 한국 총괄 조리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PPT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할 뿐이죠. 신선한 재료, 적절한 조리, 위생적인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먹일 것. 누군가 물었어요. 따뜻하게 먹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한국 조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수들은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배를 채울 수는 있어도 마음을 채울 수는 없어요. 마음이요? 네. 따뜻한 음식 한 끼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그게 컨디션으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그걸 믿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말한 게 맞다는 걸. 발표가 끝나고 시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한 음식이 나왔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된장국, 밥. 간단한 메뉴였죠.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지금 막 조리한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따뜻함이 입안에서 퍼졌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단순히 뜨겁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재료 하나하나 신경 쓴 흔적, 간을 맞추는 데 들인 시간, 최적의 온도로 유지하려는 노력. 제 어깨가 내려왔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며칠간 쌓인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습니다. 이거구나. 옆에 앉은 앙투안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제임스, 이해했어. 왜 한국 선수들이 안 무너지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들 말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난리였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모두가 음식에 집중했죠. 독일 영양사는 국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프랑스 셰프는 불고기를 먹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반칙이야. 이렇게 맛있으면 반칙이라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조리사는 한국 조리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온도를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배달 과정에서 식을 텐데. 한국 조리장은 자가발열 도시락을 보여줬어요. 이걸 씁니다. 물만 부으면 즉석에서 데워져요. 천재적이군요. 아닙니다. 그냥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컨디션은 훈련장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아무리 전술이 좋아도 선수가 제대로 먹지 못하면 무너져요. 반대로 잘 먹으면 버텨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식회가 끝나고 저는 한국 조리장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부러워요.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도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선수들이 있는 한 저희 부엌도 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영국팀은 뭘 놓치고 있었을까? 예산? 인력?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는 메달에 집중했어요. 기록에 집중했죠. 하지만 정작 선수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크게 문제 없겠지. 아니랬던 거예요.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메달보다 선수를 먼저 봤습니다. 기록보다 건강을 우선했죠. 그래서 22억을 쓴 거였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거였고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강한 팀을 만들고 싶다면 선수를 믿기 전에 시스템부터 만들어라. 선수는 버틸 수 있어야 강해진다. 버티게 하는 건 훈련이 아니라 매일의 따뜻한 한 끼다. 창밖으로 한국 선수촌이 보였어요. 여전히 불빛이 환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 트럭은 올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그리고 선수들은 뜨거운 밥을 받아들 겁니다. 그 루틴이 한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식회 이후 저는 한국 시스템의 근원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을까? 다른 나라들도 올림픽 경험이 많은데 왜 한국만 이런 선택을 했을까? 답을 찾고 싶었어요. 며칠 뒤 우연한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 조리팀 막내 직원과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그는 영어를 꽤 잘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하며 물었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아요.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의미 있다는 게? 저희 팀장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빚을 갚고 있다고. 빚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아시죠? 2018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한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그때 노로바이러스가 크게 퍼졌어요. 선수들도 자원봉사자들도 심지어 관중들까지. 우리 땅에서 열린 올림픽인데 사람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팀장님은 그때 현장에 계셨대요. 급식 담당 스태프로 매일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보셨다고 해요.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었대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으니까. 시스템이요? 네. 공용식당 구조, 대량 조리 방식, 느슨한 위생관리. 다 문제였어요. 그때 팀장님이 다짐하셨대요. 다음엔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22억이 많다고들 하지만 팀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최소한이래요. 선수 한 명이라도 무너지면 의미가 없다고. 그럼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나요? 저요? 그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평창 때 자원봉사자였어요. 고등학생이었죠. 그때 걸렸어요. 노로바이러스에. 이틀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 쓴웃음이 스쳤습니다. 그게 제 첫 올림픽 경험이었어요. 멋진 추억을 만들 줄 알았는데 기억나는 건 화장실뿐이에요. 그래서 요리학교 진학했고 이 팀에 지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겪은 일을 안 당했으면 해서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의 22억 원 시스템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8년 전의 아픔이 있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고 사람 뒤에 기억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창 올림픽 노로바이러스 사태를 검색해 봤습니다. 2018년 2월 대회 시작 직전부터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비 인력, 자원봉사자, 조리 스태프. 처음엔 소수였지만 순식간에 번졌죠. 결국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격리됐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사진들을 봤어요. 마스크 쓴 자원봉사자들, 텅 빈 식당, 격리 구역 앞에 세워진 차단 테이프. 당시 한국은 전 세계 앞에서 창피를 당했어요. 올림픽도 제대로 못 치르냐는 비난이 쏟아졌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엌은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예요. 레시피만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저장합니다. 아픔도 저장하죠.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한국의 부엌은 8년 전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식당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세 곳의 거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자가발열 도시락을 개발했고 개인별 식단을 짰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모든 선택엔 이유가 있었어요.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최소한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창가에 섰습니다. 새벽 5시 반. 어김없이 트럭이 왔어요. 한국 선수들이 나와서 도시락을 받았죠. 30초 기다렸다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같은 장면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트럭은 단순한 배달 차량이 아니었어요. 8년 전 실패를 딛고 온 증거였죠. 저 도시락 하나하나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선수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먹는 밥 한 끼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냥 맛있게 먹고 힘내서 훈련하고 경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게 선수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조리팀은 알고 있었어요. 저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던 겁니다. 저는 제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실패를 잊는 게 부끄러운 거다. 한국은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이겼다. 멀리서 한국 선수 한 명이 도시락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는 몰랐겠지만 그 당당함 뒤에는 수십 명의 밤샘 작업이 있었고 22억 원의 투자가 있었고 8년 전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올림픽마다 저는 본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요. 급식 운영 현황, 개선 사항, 차기 대회 권고안, 형식적인 문서죠. 대부분 읽히지도 않고 서랍 속에 들어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정말 읽히길 바랐어요. 노트북을 열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본 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뭘 써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22억 원? 세계의 거점? 자가발열 도시락? 아니,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숫자와 시스템은 결과일 뿐이었죠. 저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 반 매일 같은 시간에 오던 트럭, 뜨거운 김이 올라오던 도시락, 국을 떠먹으며 웃던 선수들의 얼굴, 밤늦게까지 불 켜진 한국 조리실, 8년 전의 실패를 잊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던 결과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다.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달보다 선수의 안전을 먼저 봤다. 기록보다 건강을 우선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편의를 택할 때 그들은 통제권을 선택했다. 문장들이 술술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고민하며 썼을 텐데 이번엔 머릿속이 명확했어요. 강한 팀은 재능으로 버티지 않는다. 시스템으로 버틴다.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먹지 못하면 무너진다. 자지 못하면 쓰러진다. 아프면 경기할 수 없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적었어요. 우리는 선수를 너무 믿었다.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랬다. 반면 한국은 선수를 믿기 전에 선수를 지킬 시스템부터 만들었다. 선수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자세였다. 키보드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한국의 22억 원은 사치가 아니었다. 리스크 관리 비용이었다. 그들은 이번 올림픽을 잘 치르자가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말자로 준비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 마지막 문단을 쓸 차례였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봤어요. 한국 선수촌 건물이 보였습니다. 대회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불빛이 환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죠. 손가락을 다시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나는 본국으로 돌아간다. 메뉴가 아니라 이 보고서를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강한 팀을 만들고 싶다면 선수를 믿기 전에 시스템이 선수를 지켜야 한다. 훈련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일의 따뜻한 한 끼, 안전한 환경, 철저한 관리. 그게 선수를 진짜 강하게 만든다. 한국은 그 기본을 이미 해내고 있었다. 보고서를 다 쓰고 저장했어요. 파일명은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급식 운영 보고서 및 개선 권고안이었습니다. 평범한 제목이었지만 내용은 달랐어요. 이번엔 진짜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으로 한국 조리팀을 찾아갔습니다. 조리실 문을 두드렸어요. 총괄 조리장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씨,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준비한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영국 홍차 세트였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 하셨어요.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들은 올림픽 역사에 남을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당신들을 따라할 거예요. 그럼 좋겠네요.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할 수 있다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요. 돌아오는 길 저는 가방 속 노트를 만졌어요. 지난 며칠간 적어둔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숫자, 관찰, 대화, 생각. 이 모든 게 제 자산이 될 거예요. 4년 뒤 다음 올림픽이 열릴 겁니다. 그때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팀 시스템을 바꿀 거예요. 예산을 더 확보하고 조리 인력을 늘리고 보온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할 겁니다. 완벽하게 한국을 따라하진 못할 거예요. 예산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스템도 달라요. 하지만 핵심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선수를 믿기 전에 선수를 지켜라. 기본을 지켜라.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라.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조리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배웠죠. 올림픽은 끝났지만 제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설득하고 예산을 따내고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 방식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 말들 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제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국이 증명했어요. 철저한 준비, 명확한 우선순위, 흔들리지 않는 실행. 그게 선수를 지키고 팀을 강하게 만든다는 걸.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켰어요. 한국 선수단 소식이 떴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제로, 전원 무사 귀국. 댓글들을 읽었어요. 역시 한국. 준비성이 남다르다. 22억 아깝지 않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결과만 봐요. 메달 개수, 감염자 수, 성공과 실패. 하지만 저는 그 뒤를 봤습니다. 새벽 5시 반 트럭, 밤샘 작업, 8년 전의 다짐, 한 끼 한 끼 쌓아 올린 안전망.
그 보이지 않는 노력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가 멀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죠. 올림픽에서 선수가 무너지는 이유는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나는 부엌에서 한 나라가 왜 끝까지 버티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 차이는 금메달이 아니라 따뜻한 한 끼에서 시작됐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4년 뒤 저도 저렇게 할 겁니다. 영국 선수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게 제가 밀라노에서 가져갈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 기본에 대한 존중, 선수에 대한 책임감, 실패를 기억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